강원랜드 카지노에 가서 100만 원을 칩으로 바꿨다고 상상해보세요. 운이 없어서 게임에서 다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털고 나오면 됩니다. 딜러가 쫓아나와서 손님이 잃었으니 500만 원 더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지는 않죠. 이게 도박판의 상도덕입니다. 잃어도 판돈만큼만 잃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금융상품은 카지노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여기서는 100만 원을 걸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을 토해내야 끝이 납니다. 합법적인 금융상품이라는 탈을 쓰고 도박보다 더 악랄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저당 잡는 시스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750만 원을 투자 계좌에 넣었습니다. 잘 되면 2배, 안 되면 원금 손실이지 뭐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떴더니 750만 원이 사라진 건 물론이고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객님,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더 입금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투자금 전액을 날리는 걸 넘어서 빚까지 지게 만드는 금융상품.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자본주의가 만든 가장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괴물,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도대체 이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되었길래 누군가에게는 수십억을 벌어주는 마법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파탄내는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달콤하면서도 쓰디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많은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위험천만한 시스템의 기원을 알기 위해선 아주 평화로운 풍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물 거래는 도박판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였습니다. 19세기 시카고의 밀밭 혹은 17세기 일본의 쌀 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 빵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있습니다. 빵 한 봉지를 6,000원에 파는데 밀가루 원가가 4,000원입니다. 하나 팔면 2,000원이 남죠. 성실하게 장사하면 먹고 살 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에서 불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쟁이 터진다, 흉년이 든다. 김 사장님은 공포에 질립니다. 만약 밀가루 값이 6,000원으로 폭등하면 빵을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월세 내고 직원 월급 주면 바로 파산입니다. 이때 김 사장님은 밀가루 도매상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6개월 뒤에도 무조건 밀가루를 4,000원에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도장 찍읍시다. 도매상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혹시 밀가루 값이 폭락할 수도 있는데 4,000원에 사주겠다는 고정 고객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둘은 계약서를 씁니다. 6개월 뒤에 밀가루를 4,000원에 거래한다. 이것이 바로 선물, 즉 미래의 물건을 거래하는 계약의 탄생입니다. 이 계약 덕분에 6개월 뒤 전쟁이 터져서 밀가루 값이 2배가 돼도 김 사장님은 웃으면서 4,000원에 밀가루를 받아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헤징, 즉 울타리를 친다고 합니다. 원래 선물 거래는 이렇게 농부와 상인들이 가격 변동이라는 사고를 막기 위해 든 보험이었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화로운 시장에 불청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빵집을 하지도 않고 밀가루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 바로 투기꾼들입니다. 이들은 김 사장님이 맺은 그 계약서 자체를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야, 전쟁 날 것 같지 않아? 밀가루 값 오르겠는데? 이 생각 하나로 밀가루 선물 계약을 삽니다. 실제로 밀가루를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냥 가격이 오르면 계약서를 팔아서 차익만 챙기려는 거죠. 여기서 주식과는 다른 선물만의 독특한 특징이 생깁니다. 주식은 회사가 잘 돼서 주가가 올라야만 돈을 벌죠. 하지만 선물은 내리는 쪽에도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전쟁 끝날 것 같은데 밀가루 값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하면 팔기로 하는 계약을 먼저 맺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값에 사서 비싸게 약속한 가격에 넘기면 되니까 하락장에서도 돈을 법니다.
오를 때도 벌고 내릴 때도 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지만 이 매력 뒤에는 레버리지라는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여러분의 계좌를 깡통으로 만드는 주범입니다. 선물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외상 거래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어치 금을 사고 싶다고 칩시다. 주식이라면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증권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1억 5천 다 없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증금으로 750만 원만 내세요. 그럼 1억 5천짜리 거래하게 해드릴게요. 와, 대박 아닙니까? 750만 원만 있으면 1억 5천만 원을 굴릴 수 있다니. 만약 금값이 10%만 올라도 1,500만 원 수익입니다. 내 돈은 750만 원 들어갔는데 1,500만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이 무려 200%입니다. 하루 만에 원금의 3배가 되는 기적. 이것이 사람들이 선물 시장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금값이 10% 떨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10%니까 1,500만 원 손실이죠. 나는 750만 원을 맡겼는데 손실이 1,500만 원이 났습니다. 내 돈 750만 원은 순식간에 0원이 되어 증발하고 모자란 750만 원은 고스란히 내 빚이 됩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200%. 통장이 텅장이 되는 걸 넘어서 빚쟁이가 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실제 지옥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0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입니다. 비행기는 멈추고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석유를 쓰는 곳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자존심 싸움을 하느라 석유를 미친 듯이 퍼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장 탱크가 꽉 찼습니다. 더 이상 기름을 부을 곳이 없게 되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제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한 겁니다. 기름을 가져가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제발 가져가 주세요 하고 돈을 얹어줘야 하는 상황. 기름이 물보다 싼 걸 넘어 쓰레기가 된 날이었습니다. 이날 설마 기름값이 0원 밑으로 가겠어 라고 생각하고 원유 선물을 매수했던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3천만 원을 넣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마이너스 2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원금 손실률 600%, 700%. 증권사에서는 빚 갚으라고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평범했던 가장들은 하루아침에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가 보여주는 진짜 얼굴입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으려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철저한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 시장은 회사가 성장하면 너도 벌고 나도 버는 윈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누군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100만 원을 잃어야만 장부가 맞춰집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내가 돈을 딴다면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걸까요? 반대로 내가 잃는다면 내 돈은 누구에게 갈까요? 여러분의 상대는 옆집 김씨 아저씨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월가의 거대 은행들, 그리고 일최 수천 번을 거래하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들입니다. 그들은 인공위성 사진으로 전 세계 유조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여러분이 뉴스를 보기 3개월 전부터 이미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750만 원 들고 뛰어든 개인이 이들을 상대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90%는 돈을 잃고 퇴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한 무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결같습니다. 하지 마라. 투자의 신 워렌 버핏조차 파생 상품을 일컬어 금융시장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겠다면 혹은 선물 시장의 지표를 통해 경제를 읽고 싶다면 3가지 원칙만은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첫째, 절대 빚을 내지 마십시오. 이미 선물 거래 자체가 빚을 내서 하는 거래입니다.
여기에 또 대출을 받아서 넣는다. 그건 불타는 집에 기름통을 메고 뛰어드는 자살 행위입니다. 둘째, 증거금을 꽉 채우십시오. 500만 원만 넣어도 된다고 할 때 5천만 원을 넣으세요. 레버리지를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폭락장이 와도 한 번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생깁니다. 셋째, 손절은 기계처럼 하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 생각이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선물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주식처럼 존버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청산당합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팔 줄 아는 용기가 없다면 이 시장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선물 시장의 가격, 즉 금값, 유가, 구리 가격 등을 유심히 지켜보는 건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 숫자들은 전 세계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가장 먼저 알려주는 선행 지표니까요. 선물을 투자의 나침반으로 삼아 경제를 공부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 나침반을 도박의 도구로 쓰는 순간 750만 원이 5천만 원의 빚으로 바뀌는 마법은 언제든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는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